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임시대통령 그 영광과 오욕으로 잡아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발을 하고 뒤이어 4월에는 각지에 임시정부가 성립했습니다.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은 세계만방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을 선포한 당연한 귀결로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정부는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요. 크게 잘 보면은 이 노령국민회의 보여드리는 이 화면입니다. 노령국민회의,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이 세 임시정부가 차례차례로 1919년 4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각 지역의 그 임시정부의 그 강요 구성원을 보면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이승만이 노령국민회의에서 국무총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한성 임시정부에서 집정관 총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 이외에 이동희, 안창호, 김규식 이 네 분이 새 임시정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1919년 3.1운동 당시 이 네 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명망을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자 미국에 있던 이 안창호 선생이 대한인국민회를 이끌고 있던 안창호 선생이 상해로 옵니다. 그리고선 이 새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근데 통합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통합할 것이냐? 한성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13개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임시정부니까 가장 정통성이 있다. 따라서 한성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개조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노령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과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하는데요. 이 통합 임시정부의 강요 구성은 보시다시피 한성 임시정부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했는데 이 통합 임시정부는 한성 임시정부와 달리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집정관 총재가 무엇인가를 두고 이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를 다시 보시면요. 한성 임시정부는 집정관 총재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노령국민회의나 상해 임시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위에 집정관 총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정관 총재를 그 이승만으로 그렇게 봉대를 했는데요. 이승만은 이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프레지던트다. 집정관 총재를 영어로 뭐로 번역하느냐? 이건 프레지던트다. 대통령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서 나가는 것을 자임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자격으로 벌써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원수들에게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는 국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 국서를 발송할 때는 격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은 국가원수는 국가원수를 향해서 국서를 발송합니다. 국무총리가 국서를 발송하면 그 상대방인 국무총리가 접수를 하게 돼 있죠. 장관이 발송을 하면 상대방이 장관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포한 마당에 상대방 국가의 원수에게 일본 천황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국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대통령을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자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말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그 주장과 고집에 의해서 대통령제가 그대로 채택이 되어서 통합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뭐 이렇게 해서 쭉 강요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임시정부는 사실상 내홍, 내부의 심각한 알력과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권력 욕에 의해서 집정관 총재라고 한 것을 대통령으로 바꾸었다. 그 자신의 권력 욕의 소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의 수준을 생각할 때 집정관 총재의 어떤 국제적 성격은 명확히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승만은 일찍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민주정치를 가장 진선진미한 것으로 평가했고, 장차 우리나라가 자유와 독립의 국가로 부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권력욕만은 아니고 장차 세워질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어야 하는 것을 고려한 이승만의 신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재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입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중심된 정부의 형태는 사실상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승만에 의해서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과가 그러할진데,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비역사적인 접근이고, 이승만 나름으로는 오래된 어떤 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1904년 독립정신저술 이래의 소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독립을 해외 원수에게 선포하는 국서를 발송해야 될 입장에서 그 프레지던트를 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1920년 12월에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상해를 찾고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이승만을 환영하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한복판에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는 분이 이승만 임시대통령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아마 노백린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 옆에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은 신규식 씨고요. 그 마지막 있는 분은 박용만 씨라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의 이동희 씨,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시영 선생,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이동영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요인들인데요. 이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은 조금 전에 대통령 칭호를 이승만이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알력과 분열과 내부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성급하게 쭉 말씀드리면요. 벌써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임되고 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1920년 2월 달에 이 이승만이 3.1운동 전에 3.1운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 윌슨 대통령에 제출한 위임 통치권으로 임시정부의 차장들이, 아까 각 부서의 총장들이 있다 했는데 그 총장 밑에 차장들이 오늘날의 차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이승만의 퇴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20년 12월 달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 국무원에서 다시 위임 통치권으로 대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은 거절을 합니다. 국민 여러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국무원이 결의를 함에도 대통령은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할 일이 아니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한을 완전 독립의 전제로 일본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는 이 청원 자체, 이 청원을
미국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낸 것인데, 그것을 미국의 식민지로 조선을 삼겠다는 이러한 매족적인 어떤 발상이다.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이완용이라면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신매도가 요란하게 제기될 때 이승만은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대단히 완강한 성품의 소지자로서 타협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사과와 해명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 이것이 또 그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임시정부의 요인들로 하여금 이승만에게 대해서 등을 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동희는 대통령이 부재한 기간에 자기가 행정결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이승만은 또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동희는 공산주의자였고 이승만은 이동희 국무총리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같은 시기에 이동희 산하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스크바 레닌을 방문을 해서 레닌으로부터 조선 독립을 위한 운동 자금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그것을 모두 임시정부에 제출을 하지 않고 그 일정 부분, 한 4,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만 내놓고 나머지는 공산주의 운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1921년 1월부터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동희는 임시정부로부터 이탈합니다. 그리고 또 그 3개월 뒤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북경에 있는 신채호, 박용만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성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족의 구차스럽게 녹을 구하는 비부의 행위고 역적의 화십니다. 역적의 마음이다. 라고 이승만을 더없이 강렬한 의도로 성토를 했고, 때와 같이 해서 안창호와 김규식 씨가 임시정부로부터 이탈을 합니다. 이러한 소란을 겪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겪다가 1922년 5월 이승만은 상해를 출발해서 워싱턴 군축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왔다가 다시 워싱턴 DC에 가서 한국 독립청원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 한국 독립청원서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한번 다시 그 원문을 구해서 그 말씀 많았던 위임 통치청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된 연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23년 1월 달에는 북경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뉘었습니다. 창조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파, 그리고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그리고 개조파는 서북파와 고려공산당 상해파가 나뉘어가지고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어떻게 교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상해에다가 프랑스 조계에다가 거기에 한국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울 필요가 뭐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 임시정부를 세우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라든가 연해주 거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무장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휘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주민들을 조직하고 해서 독립전쟁을 수행할 일이지, 아무도 없는 상해 종해에서 무슨 임시정부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조파라면은, 개조파는 아니다. 임시정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개조할 일이지 이를 해체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4개월간 논쟁만 거듭하다가 양파가 결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대표대회도 결렬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1923년 4월 달에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24년에는 임시의정원의 국무총리 이동영을 임시대통령 서리로 이렇게 지명을 하고, 그리고 1925년 3월 달에는 드디어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승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 임시정부가 나를 집정관 총재로 봉대한 그것을 부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와 같은 이유고, 이것이 또 임시정부의 또 분노를 사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박원식이 임시대통령의 제2대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 쉽게 말해서 내각 책임제로 그것을 임시정부의 정치 체제를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식 곧 사망을 하고요. 이후 내각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는 개별 독립운동의 단체의 하나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현대사 연구를 나름대로 대표하고 있는 이 강만길 선생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이 유사한 표현은 여러 역사책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역사학계의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분리된 상해 프랑스 쪽에서 몇 사람의 망명가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중국 국민당 헌법을 가져와서 정부를 만드는 신용을 했지 막상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 논의만 계속하고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끝이 났다. 이 비판은 어느 정도 옳습니다. 자기 국민을 결여한 어떤 외국에 가서 몇 사람의 명망가들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사실상 1925년이 되면은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겠는데요. 이후 안창호 선생이 다시 임시정부로 복귀를 합니다.